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서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입장,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뒤집는가 하면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이런 증언을 계속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들과 신문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이 과정에서 주목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헌 위법적 상황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2월 3일 날 밤 11시 어간부터 그 다음 날 새벽 1시 그 탄핵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한 그 시간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국회 권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들, 진실 공방들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포고령 1호에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체포조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 실제로 결행을 했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국무회의가 과연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과연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무회의 자체가,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드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이었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거는 사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혹시나도 위법성 시비나 위헌성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후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요게 이제 두 번째 큰 쟁점인데, 네. 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쭉 증인들 신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까지 이제 8차 변론 기일까지 1차로 한 번 다 돌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요 분이 이제 아직 남아 있다가 증인 채택이 안 되다가 10차 때 증인으로 오늘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네. 거기 추가적으로 아까 국회 체포조를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국정원에 홍정원 1차장에게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다시 증인 채택을 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홍장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체포조를 운영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증인들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또 8차 때 이른바 핵폭탄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동안 요원이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만 수방사의 1경비단장, 이 1경비단장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네. 그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유일하게 증인 채택을 해서 신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 그 18차 기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분명하게 그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첫 번째 큰 쟁점과 관련돼서는 가닥에 처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는 8차까지 변론 기일을 보면서 좀 느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쟁점과 관련돼서도 지금 김용현 씨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엉터리 같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 이 국무회의 자체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이거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그렇게 이제 심리기일에 나와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라고 요구를 해서 이게 아마 10차의 이제 마지막
쟁점이 이제 될 거로 보여지는데 저도 그거는 큰 이견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증거 채택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서 10차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쭉 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증거에 대한 확정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2월 마지막 주에는 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변론 기일이 다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8차까지 상황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변수가 9차, 10차 변론 기일에 나오기는 저는 어렵겠다. 이제 이렇게 8차까지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결정이 됐죠. 이제 9차가 2월 19일 그리고 10차가 2월 20일 예. 그리고 한 번 더 있을 예정이지 두 번은 않을까라고.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 두 번 더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에 증거물을 한번 이제 정리하고 예. 최종 네. 변론하는. 그러니까 20일 후에 두 번이냐면 한 번은 이제 직접 그 헌법재판관들이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하나 남아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그래서 일정상으로 그러니까 10차 이후에도 두 번 정도가 더 기본 진행될 한 거라고 번일지 보여지고 두 번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모여져서 그렇더라도 저는 이제 지금 흐름상 두 번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 네. 게 지금까지 사실상 이제 8차까지 변론 예. 진행이 됐는데 김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뭐 억지로 진영을 나누지 않더라도 저는 어쨌든 그 현재로서는 집권 여당의 당협위원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쭉 이렇게 지난 8차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어떤 사실관계를 나름대로는 이제 그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관되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쭉 지켜봐 왔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사실관계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엎을 만한 그런 정도까지의 어떤 증거나 증인은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에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도 많이 나온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던 게 홍장원 씨의 그 네. 매몰 관련된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찝찝했기 때문에 10차 변론에서 그 홍장원 씨를 다시 불러서 그 사실관계를 그럼 최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피청구인 측의 방어권 을 최대한 좀 보장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걸 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종합해서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잘못된 비상계엄을 이렇게 예. 뒤엎을 만한 정황까지는 안 나왔고 증인들의 발언엔 어떻게 무게감을 두십니까?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 아주 어떤 그게 이제 내란죄 혐의로 이제 사법부에서 또 재판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게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걸 다투는 게 아니고 그 위헌 위법 사실과 중대성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거기에 큰 그 변수가 되기는 어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어렵다.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언정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증언했던 것들 날인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뒤집는 발언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요. 예. 그 부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거기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은 허위사실 통해서 이 발언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같아요. 가령 이상민 장관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난수, 언론사의 단전난수를 지시했다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쪽지를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국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쪽지식을 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게는 비산 입법기구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그 얘기를 줬을 것이고 이상민 장관에게도 사실 거기에 지금 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포함해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계엄의 후속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줬을 것이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줬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최상목 장관께 8번이었나요? 8쪽짜리였으니까 그럼 1번부터 7번까지의 한 장짜리를 다 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 대상이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나와서 다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말을 막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혼란 전술, 기만 전술을 피고 있는데 근데 그게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본인만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또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씨 그리고 이상민 씨 이 세 분의 진술 그리고 이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중요 임무자들을 면담을 하고 접견을 하면서 이상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곽종근 그 전 특수선 사령관이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 윤석열 씨 이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뭔가 접촉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 본인은 거부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진우 전 그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에 부합하는 것 같은 말로 일종의 혼란스럽게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아까 큰 두 가지의 쟁점을 확인하는 데는 그런 허위 진술들이 저는 먹히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걸 명쾌하게 그냥 탁탁 자르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혼란의 여지를 안 두고 그것들을 짚고 가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그 헌재 결정문을 만들 때는 다수가 토의하고 평의의 토의를 한 다음에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작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 다수의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뭐 6대 2나 뭐 7대 1, 뭐 5대 3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진행되는 과정을 전체를 다 놓고 하나의 목소리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8차까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 대목에서 저도 이렇게 네. 의견을 좀 댄다면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변론의 종결은 2월 말까지는 최소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되면 이제 최종적인 그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지난 예를 들면 경험적이라는 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걸 네. 준용해 본다면은 대체로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현재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일단 그런 일정에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더 지연될 소지가 있다면은 저는 헌법재판관 그 8명 사이에 네. 그때 최대한 컨센서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노력할 텐데 그 과정이 조금 이렇게 저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비교해보면 매끄럽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이를테면은 그 지명했던 그런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일정 정도는 지금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좀 팽팽하게 형성되면서 어쨌든 그 이게 예를 들면 내란죄까지를 이렇게 무리하게 적용해가지고 탄핵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 법리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지금 뭐 완전히 뇌피셜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서 지금 8명 전원합의는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뭐 5대 3이다 심지어는 뭐 4대 1대 3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뭐 나름대로 그 추론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그러니까 있군요. 일정 정도 아니요. 제가 결론은 같아요. 이건 뭔데 그러나 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그 속성상 네. 최대한 그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저는 노력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근데 지금 예, 예. 헌법재판관이 8명인데 예. 오늘 민주당에서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임명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 어렵냐면은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은 네.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어쨌든 그 일정을 늦추지 않고 이렇게 그 일단 최대한 이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지금 분명한 기조인데 다시 시작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절차상. 이거 뭐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여기까지 거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살아나왔잖아요. 4대 4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다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대통령의 탄핵이기 때문에
그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그냥 카운팅해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에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수기의 과정을 거칠 거고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쟁점들을 정리를 하고 저는 그 탄핵 결정문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이 내란 사태에 종식하는 과정은 그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늦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 3월 초 늦어도 3월 10일 전후로 해서는 이 내용이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게 이제 문제가 그래서 되는 게 예. 그래도 제가 짤막하게 지금 이제 근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를 지금 의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예 그냥 답을 정해놓고 최대한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정도 불공정하고 최소한의 피청구인의 권리도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회가 어떻게 되는 여쭤보겠습니다. 거거든요. 상당수의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 상당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40~50%가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여론투표상으로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잠깐만 여기서 얘기 들어보세요. 싸울 일은 아닌 아니, 것 같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니, 위원장님 그거 가지고 왜 싸울 일은 아닌 것 내 같고. 얘기의 핵심을 결론을 들 최대한 뭐냐면은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게 제 취지예요. 그러면 최대한 통합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찍어 누르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8차에서 종결시키지 않고 10차 그 한덕수 총리 대행이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홍장원 씨를 불러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의 인신 공격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나 뭐 배현진 의원 이렇게 문영비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에 대해서 허위 뉴스나 뭐 원색적 비난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를 이제 공당이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가 심해 보이거든요. 심각해 보입니다. 윤석열의 과대망상과 허위망상, 허위 일종의 그런 식의 인식 그리고 그 김봉식 전 그 경찰청 서울경찰청장이 탄핵 그 비상계엄 그날 저녁에 안가에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온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황당한 얘기가 놓고 네. 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8차 심리기일 때 와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극히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 발언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발언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의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다 뒤흔들어 버리고 법적 체계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법부도 광신도들을 거기에 난입시켜가지고 폭도들이 다 사법부를 다 붕괴시켜버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육공화국 체계 이후로 만들어놓은 법치주의는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씨는 이걸 인정하는 거냐.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반헌법적인 행태들을 동조하고 있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적 다수가 동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과정에 대해서 증거 이제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채택하는 이 과정, 이 심리기일 과정에 마무리까지 다 되는 과정에 저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심, 의구심, 절차의 문제를 일반 국민들이 짚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민주국가의 그 국민들이라면 짚을 수 있는 거고. 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겁니까? 권리에 해당되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해주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지금 제가 드릴 말씀과 일치되는 건데 일단 지금 우리 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 헌법재판소 또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격하는 듯한 행위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 개인적인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좀 그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그 어떤 공화국의 보루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까지 아예 싸그리 무시한다는 건 저는 그건 오히려 어떤 그 보수 정당으로서 바라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그 행위가 된다라는 그걸 저는 분명히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어떤 일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제법 짱짱하게 형성되면서 이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더 이렇게
그 오버하는 듯한 그런 어떤 언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저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 이 순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흔들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믿질 않겠죠. 그러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법적인 신뢰도는 추락할 거고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아야 될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거예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에 가는 길로 빠졌다고 생각하고요. 두 개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흐름은 반헌법적 세력으로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죠. 선을 절대 저는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어떠한 법률적인 피해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이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육공화국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제1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도 절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선을 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 위헌 세력으로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내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대규모로 열릴 예정인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우선 정치권이 이 집회에 이렇게 그 자기 어떤 입장과 이해관계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참석하고 왈부왈부 하는 건 저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장 시정도 자기가 무슨 극우 집회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강기정 그 시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는 그건 당연한 권리인 거거든요. 광주라고 해서 그건 예외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 원칙. 그러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어떤 각각의 견해를 달리하는 이런 시위대가 절대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지 자기가 무슨 시민단체 대표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고 이게 저는 오히려 어떤 제가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역효과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건 그냥 강기정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가서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이 제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 어떤 대응이 됐다라는 거 이건 제가 충분히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됐든 그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이런 어떤 그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일체 정치권은 저는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저는 맞다. 그러면 더 분열과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선 부원장님의 생각도 듣겠습니다. 저는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을 선동하거나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행사로 이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끔 충분히 사법기관과 이 경찰의 경비 인력과 행정당국에서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반드시 저는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국민들도 시민들도 광주가 그런 공간으로 정치적인 수단과 동원의 대상의 공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내일 좀 잘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제일 평화적인 집회를 그냥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있는 집회입니다. 탄핵 참반의 집회인데 광주 시민의 힘은 우리 광주 시민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내일 집회에서도 그 멋있는 광주 시민 의식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